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의 어느 산골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이리저리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어느 산에 잠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곳의 기운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안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고 어느 지점에 도착한 뒤에 후진으로 꺾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쯤에 너무나 기괴스러운 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산길이라 잠깐 멈춘 틈에 창문 바깥으로 그곳을 쓱 하고 들여다보는데 그곳에는 질이 안 좋은 것이 창 너머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귀신이었죠. 허나 흔히 보면 안 되는 귀신이기도 하고요. 눈이 엄청 까맣고 입도 벌리고 있으나 정말 까맣게 보여서 멀리서 보는데도 선명했습니다. 눈이 검고 움푹 패인 입과 눈동자, 그리고 까만 눈과 까만 입, 즉 홀령이 얼마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 형태조차 잃어버린 거니까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식은땀이 줄줄 났습니다. 친구에게 미친 듯이 차를 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집 바깥으로 나와서 빤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오묘한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으면서 사람이 그 안으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사람들을 재촉해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큰 맘 먹고 자동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와 다른 아이들은 볼 수 없겠지만 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과 성인인 듯한 남성과 여성 모두 그 흉가의 위아래에 옹기종기 서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이면서 쉬운 말로는 찍었다고 하죠. 바로 저와 우리를 찍은 겁니다. 그 중에 유난히 길며 머리카락이 긴 여성이 차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창 안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것이겠지요.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이 분명히 저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된 듯 싶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를 치러주었다는 것이죠. 처녀 귀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녀 귀신은 예로부터 기운이 강해서 머리만 따로 잘라 사거리에 묶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허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목 사이의 경계도 전혀 안 보였어요. 저렇게 원한을 가지고 절뚝거리며 따라온다는 것은 저를 엉터리로 취해줬거나 뼈가 사무치는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자극한 것이겠죠. 그것은 다행히 영화처럼 타다닥 하고 뛰어오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따라왔고 전 그 사실을 저밖에 모르니 열심히 속으로 기도를 외웠습니다. 부디 빨리 그것들의 기운이 서려있는 숲을 나오기를 바랬죠. 다행히도 숲을 나와서 도로의 신호등에 섰습니다. 뒤에 창문으로 보니 다행히도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며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그것은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발끝은 숲이 끝나고 도로가 나오는 경계선에 대고서는 몸을 찢어뜨릴 듯이 최대한 기형학적으로 늘려서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게 누군가 파는 듯한 눈으로 창에 밀착해서 안을 보며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렇게 되면 내가 표적이 되어 정말 일이 생길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면서 악착같이 차에 매달려 있던 귀신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를 돌아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산 옆의 숲이 모두 묘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우리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 그날 이후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지더군요. 다행히 그것은 저희를 따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해서 적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에 그들을 자극하지 마세요. 정말 가까이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가까운 곳에 말이죠. 조심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괴담. 오늘도 밤늦게 공부하고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평소처럼 13층을 누르고 문이 닫힙니다라는 엘리베이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소리.
문이 열립니다. 그리곤 어떤 아저씨가 탔다. 그 아저씨는 12층을 누르곤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꺼내는 말 한마디. 13층. 무슨 소리지? 갑자기 13층이라니. 13층은 내가 사는 층인데.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 아저씨. 지금 아무도 없지. 밖에서 보니 불이 다 꺼져 있던데.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 사람 대체 뭐지? 강도야? 아니면 도둑? 아니, 그런 것 치곤 너무 당당하잖아. 그래. 어차피 현관문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못 들어와. 그냥 오지랖이 넓은 아저씨일 거야. 괜히 나 혼자 겁먹는 거일 수도 있어. 그리곤 거울을 봤다. 그런데 거울 속의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곤 12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아저씨는 내렸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내가 사는 층에 내렸다. 그리곤 혼잣말로 중얼중얼거렸다. 정말 이상한 아저씨네. 남의 집 불이 꺼져 있는 건 왜 체크하는 거지? 가뜩이나 혼자라서 무서워 죽겠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비상계단에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 경직되어 뒤를 돌아봤다. 비상계단에 그 이상한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 아저씨.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문을 연다든가 비밀번호를 누른다든가 하는 소리들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 내가 13층에 도착했을 때도 이상할 만큼 조용하지 않았어. 방금 밑에 사람이 들어온 것 치고 말이야. 이렇게 뭔가 조심할 때는 더 조심했어야지.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아가씨 큰일 날 뻔했어. 그 말을 끝으로 내려가는 아저씨였다. 난 너무 미친 듯이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단순히 오지랖이 넓은 아파트 주민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이유로 범행을 포기한 범죄자.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 아직도 아래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다는 것.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설마 죽는 건 아니겠지? 세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와 무당. 선생님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현재는 학원 강사로 유명세를 날리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비록 사법고시는 나이 탓에 중도에 포기하셨지만 유명세만큼이나 돈을 많이 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조부가 한학자셨기 때문에 마치 청학동과 같은 분위기와 같이 엄한 가정교육 아래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방학이 되면 집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선생님을 친아들처럼 아끼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그리고 조부가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 집을 떠나 큰아버지 댁에서 머무는 것이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할아버지는 5대 독자셨고 그래서 겨우겨우 한국전쟁도 피해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시고 큰아버지와 선생님의 아버지를 낳으셨습니다. 물론 큰아버지를 낳으시고 아들을 하나 더 낳으시려고 딸을 넷이나 줄줄이 더 낳으셔서 총 2남 4녀의 선생님의 아버지는 막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것은 할아버지를 모시던 큰아버지에게는 딸만 셋이고 아들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눈치챌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선생님을 예뻐하시고 극진히 보살폈던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도 위에는 줄줄이 누나 셋에 마지막에 막내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방학마다 할아버지 댁에 선생님이 가셨던 것도 그러한 조부와 큰아버지의 총의 탓이었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예뻐해 주셨던 큰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좋아서 매번 방학에 가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하셨습니다. 방학이 되면 한학자셨던 할아버지는 선생님에게 한자와 서예를 가르치셨고 선생님이 부탁하는 것은 대부분 다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난 후 선생님은 고등학생이 되어 학업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자식의 학업도 중시 여기셨지만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큰아버지 그리고 누나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교 주변에 자취방을 구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집안이 전통적인 것을 중시하는 집안이다 보니 증조부나 고조부의 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도 빠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평일인 경우 학교를 마치자마자 큰아버지 댁으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창 대입을 준비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부모님은 학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선생님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풍은 가풍인지라 학업도 중요했지만 기일이 되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창 공부에 지치셨던 선생님은 그날도 학교를 일찍 마치고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 기일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본고사라는 것이 끝나고 학력고사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능 세대 전인 학력고사였다고 합니다.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의 손을 잡으면서 넌 우리 집안의 칠대 독자나 마찬가지니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알겠지? 이렇게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듯 손을 꼭 잡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도 많이 예뻐해 주셨던 할아버지를 잘 따르기도 했지만 시험 공부에 지쳤기 때문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고 내일 아침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죠. 더군다나 제사가 12시쯤이 되어서야 시작했고 제사를 마치면 새벽 2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으니 더더욱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시험이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흔한 말로 똥줄을 타며 피곤하지만 공부에 열을 올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기대와 후기대라는 것과 선지원 후시험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를 꽤 잘하셨는데 지원은 이미 해놓고 시험을 기다리시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집안이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댁 누나들이나 친누나들 모두 그런 영향 탓인지 모두 명문대에 들어가서 선생님 역시 이름 꽤 날리던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다툴 정도의 실력이었지만 혹시나 잘못하여 집안에 누가 될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과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의 조부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비록 시험은 코앞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장례에 참석해야 했고 특히나 자신을 매우 아껴주셨던 분이기에 시험도 시험이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이 더욱 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부댁으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당시 3일장을 하였는데 선생님의 부모님들과 집안의 어른들께서는 이틀째 되는 날의 저녁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만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집안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른 누나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만 선생님은 7대 독자나 다름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만 올라가서 공부하는 게 맞다. 할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어른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에 비록 마지막 작별 인사격인 발인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크게 아쉬웠지만 선생님은 할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시 학교로 올라가서 공부에 열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뒤 선생님께는 장례와 관련해서 일이 있으니 어서 집에 내려오라는 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급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상당히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불과 5일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차편이 생기는 대로 바로 집으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허겁지겁 집에 도착해서 큰아버지 댁으로 가셨는데 집안은 꽤 뭔가로 바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복을 차려 입은 사람도 몇 보이고 마당에 무당 한 명이 있는데 분명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하였지만 남자 무당이었던 박수 무당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도착한 선생님은 물 한 잔 마실 겨를도 없이 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른들과 그 박수 무당은 선생님이 도착하자마자 얼른 굿을 시작하자고 재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굿이 끝나고 선생님은 부모님께 저를 왜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내려오라고 하셨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큰아버지 댁 마당에 있는 박수 무당은 무엇이며 굿은 왜 하는 것인지 물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마지막 발인을 지켜보지 못하고 떠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장례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하지 않고 큰아버지 댁에서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떠나고 난 후 가족들 모두 밤을 새고 피곤에 지쳐서 꾸벅꾸벅 하나 둘 잠이 들었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큰아버지께서 상주하셨지만 큰아버지는 잠깐 영정이 있는 마루가 아닌 작은 방으로 가서 잠시 눈을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아버지께서 영정 앞을 지키시다가 깜빡 잠들어서 꿈을 꾸었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무언가 잃어버리신 양 애달프게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지키고 계셨던 어른들 모두 그 꿈을 꾸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인을 하러 가려는 찰나 일가 어른 한 분이 무당 한 명과 함께 오셔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인즉 그 분은 미신을 굉장히 잘 믿는 분이셨고 그래서 아는 무당이 근처에 있었는데 그 일이 너무 기이하여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무당에게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은 큰아버지 댁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인을 멈추고 어서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무당에게 우리 가족 관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이 급하게 부르게 된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고 아마 할아버지가 너를 마지막에 못 보고 가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어 굿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굿을 하던 무당이 멈추어 서더니 선생님의 아버지를 지목하시고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직후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굿판 한가운데 나오셔서 정말 애절하고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 입에서는 할아버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목소리와 어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있는 쪽으로 오셔서 두 손을 꼭 잡고는 할아버지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한디 우리 막둥이 얼굴 마지막으로 안 보고 가면 편히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어.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인 게 부모님이랑 누나들한테 잘하고 꼭 잘 돼야 쓴다. 이 할아버지가 앞길 잘 보살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시고 대략 20분 가까이 내 앞에 서서 비슷한 얘기를 매우 슬프게 하셨습니다. 당시 선생님 역시 무서움보다는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같이 서럽게 우셨다고 하고 주변의 가족을 비롯한 친척들 역시 모두 울어 한순간에 큰아버지 댁은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무당은 안타까운 듯이 쯧쯧거리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날 할아버지의 발인은 잘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 선생님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동안에도 눈물을 계속 흘리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 근처에 자취방으로 돌아왔을 무렵에는 시험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고 선생님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이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험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 시험이 잘 되지 않으면 재수를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전기대에 떨어지면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상 입시에 실패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죽어라 남은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시험 전날에는 선지원했던 대학 주변에 올라갔고 이튿날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의아한 것은 당시 그 대학에 지원했던 학생들 모두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어서 다들 좌절하고 있는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는 선생님은 공부하면서 봤던 내용들이고 생각보다 쉽게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가족들은 그 일을 두고 할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생님은 아직도 할아버지 기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골에 내려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온다고 하십니다. 네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실화괴담. 나는 이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이 세상엔 우리 말고 뭔가 영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고3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야자를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달이 매우 밝았습니다. 똑같은 패턴의 고3 생활이 지루하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저기나 가볼까? 저기라 함은 학교 뒤쪽 산 옆 기슭에 있던 몇 개의 초라한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래된 집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곳에 귀신이 나온다고 같이 가서 심령 사진 찍히라고 사진도 찍고 담력 테스트를 하는 곳으로 꽤나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들은 바로는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자신의 조상들의 사진과
뼈가루를 모셔놓은 곳이라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보아 나중엔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를 하는지 그곳이 뭐하는 곳인지 아예 몰랐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많은 골목들이 나오는데 어느 골목이든 올라가다 보면 널브러진 페인트 공장이 나오고 그 페인트 공장을 따라 옆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오래된 한옥이 나옵니다. 내 친구도 동의하여 잠깐 가볼 심산으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내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철저한 이과 스타일이라 종교 따위도 믿지 않았고 귀신은 전혀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TV에서 귀신이 씌웠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개소리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그런 일들은 정신병의 일환이나 환청이나 환각이라 생각하고 다니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결국 친구랑 그 폐가가 된 페인트 공장까지 이르렀고 이미 그곳에서부터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운데 내 친구는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나는 그때 친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사진을 찍어오기로 하자. 사실 나는 귀신 따위는 무섭지 않았지만 그곳 분위기가 꽤 무섭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지면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갔다 오자. 혼자 올라가다가 오줌 나오겠다. 나는 그 말에 더욱 용기 있는 척 말했습니다. 남자 새끼가 설마 귀신이 있겠냐? 그 말에 내 친구는 오기가 조금 생겼는지 가위바위보를 했고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욕을 하면서 뜸을 들였고 나는 내 친구에게 올라가라고 부축했습니다. 그 오래된 한옥집은 그곳 페인트 공장에서도 계단을 통해 위로 30m 정도 올라가야 했는데 계단의 양 옆으로는 숲이 매우 우거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올라가면 그 숲에 숨어 돌멩이를 던져 놀릴 심산이었습니다. 이윽고 내 부추김에 내 친구가 올라갔습니다. 나도 친구가 웬만큼 올라섰을 때 숲 쪽을 통하여 올라갔습니다. 내 친구가 한옥의 대문을 열어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나도 슬슬 놀래켜주려고 숲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내 친구가 다시 나올 때 놀려주려 했기 때문에 숲의 중앙쯤에 자리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친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겁을 먹어 뛰쳐나오던 사진을 찍고 목표를 완수하고 나왔던 이미 나왔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고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괜히 나를 놀리려고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놀라지 않으려고 그 생각을 곱씹으며 나 또한 그 문으로 향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왔다 간 친구들에게 이곳을 대충 들었었습니다. 안쪽에는 작은 한옥집이 3개 있는데 모두 영정들의 사진이 각각 배치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한옥 세 채가 보였습니다. 모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내 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내 친구가 숨었을 거라 거의 확신했으며 역으로 놀래켜줄 심산으로 문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친구가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달빛 아래 보였는데 마치 신사임당처럼 생긴 사람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도 살짝 열어보며 둘러보았지만 없었습니다. 두 번째에 있던 사람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에 들어있을 거라 확신이 선 나는 세 번째 문은 확 열어 재빨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집안에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그러한 내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음흉한 미소를 띤 듯했습니다. 그 영정 사진의 눈을 보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냥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도 지나가면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뒤돌아보기도 싫은 그 기분을 아십니까? 뒤에 내 친구가 있던 뭐가 있던 뒤를 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꾸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 무슨 소리 하나라도 난다면 바로 뛰쳐나갈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한 상태로 몸이 쭈그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 수가 없어 나는 그 상태로 영정사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진이 웃습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생각하지만 정말 그건 환각이 아닙니다.
극심한 공포가 불러낸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입꼬리가 올라가며 이빨을 드러내 보이며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그 달빛 아래서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그때 정신을 잃어버릴 것 같은 경험을 했고 발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냥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신아 거기서 뭐해? 순간 내 친구의 소리인 걸 알았고 나는 그때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했던지 곧장 고개를 돌려서 내 친구를 보았습니다. 대문에 있는 친구가 들어왔고 나는 내 친구 쪽으로 후들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친구는 본체 만체 아래까지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내 친구도 겁을 먹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다가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왔습니다. 시내까지 나와서야 나는 마음이 진정돼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친구에게 말해야 하나. 내 친구는 연신 왜 그러냐며 놀리지 말라고 말했고 나는 마음을 차분히 하며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갔었냐? 그러자 내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사실 거기 안 들어갔어.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냥 옆쪽 숲으로 내려가서 너 놀래키려 했는데 내려와 보니 없더라고. 그래서 날 두고 가버렸나 해서 나도 가버리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고민하다가 전화해야지 했는데 내 핸드폰 배터리가 없었지. 그래서 나 혼자 막 욕하면서 밑에서 어쩌지 하면서 있다가 혹시나 해서 계단 위를 이리저리 살피는데 너가 숲에서 나오더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너를 골탕 먹이러 뒤에서 살금살금 뒤를 밟았는데 근데 네가 그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나는 내 친구 말을 듣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 돋습니다. 내 친구는 나를 문 뒤에서 계속해서 놀래켜줄 심산으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첫 번째 집에 들어갔다 나오던 좀비 마냥 걸어 나오며 고개를 완전히 뒤로 180도로 꺾은 후 양팔을 양옆으로 새가 날갯짓 하듯 천천히 위아래로 불규칙적으로 흔들며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본 내 친구가 내가 장난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고 반신반의할 때 내가 두 번째 방에 들어가서 나오더니 이상한 소리까지 내질렀다고 합니다. 이윽고 세 번째 방에 다다라서는 사진을 바라보는데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기 때문에 사진을 고개를 젖혀진 상태로 뒤로 그러니까 거꾸로 보이게 보면서 소리를 내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 친구는 내가 그때까지도 장난을 치는지 진짜 애가 병신이 된 건지 몰랐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병신아 뭐해 라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내가 고개를 앞으로 하더니 멍하게 있다가 마구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먹고 도망치는데 뛰는 걸 보니 내가 이상해 보여서 계속 왜 그러냐 물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친구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였고 나도 내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내 친구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아서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지어냈다고 생각하였고 서로 헛소리하지 말라며 그렇게 그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칠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 대문을 제외하고는 안쪽의 집 세 곳은 문이 원래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문을 하나하나 열며 들어갔고 안쪽의 사진을 보았는데 안쪽에는 사진도 없을 뿐더러 예전에는 탁상이나 촛불을 올려놓는 상이 있었는데 내가 갔을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말하는 게 정말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눈빛이라고.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의 그 기억을 부정하고 싶지만 내 분명한 기억이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